결국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청구서로 돌아올 AI 개발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은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ETF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은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운용사가 아니라 무려 해외 ETF 운용사를 모셨습니다. 미국 소재 자산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앰플리파이 운용사를 블록체인 ETF 또는 커버드 콜 ETF로 많이 통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앰플리파이 SM 매니지먼트의 한동훈 아시아 비즈니스 총괄 담당 전문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앰플리파이 ETF에서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ETF 찍먹에서 해외 운용사를 모신 적이 없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앰플리파이 쪽에서 저희 ETF 찍먹을 직접 관심 있게 봐주시고 출연도 하시게 더 연락을 주셔서 무려 멀리 미국에서 부탁드려서 모셨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앰플리파이 SM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ETF들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앰플리파이 ETF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설립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10년 정도 되는데 현재 규모는 한 9 빌리언,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한 12조 원 정도의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350개 ETF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익권 운용사네요. 네. 그래서 설립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상위 10% 정도의 그런 자산 운용 규모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좀 특별하게 그 마일스톤이 있었다면은 삼성 자산운용과 2022년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 운용사 중에 한 군데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앰플리파이 ETF 같은 경우는 투자 철학이 그냥 명확합니다. 네.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성장성, 그로스, 성장성 아니면 인컴 두 가지인데 그 두 개에다가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로스 그리고 인컴 그리고 코어 상품 이 세 가지를 가장 운용 철학으로 해서 각자에 맞는 패시브 전략도 있고 네. 액티브 전략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현재 총 한 31개의 ETF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31개 ETF 중에 좀 좀 내세우실 만한, 어쩌면 좀 자랑하실 만한 그런 ETF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ETF입니다. 2018년도에 블록체인 ETF가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왔었고요. 선두주자이시군요. 네, 가장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유명해졌던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이미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많이 유명을 해졌고 그 외에도 이제 사이버 보안 네네. 관련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은 그런 기업들. 상당히 다양한 상품들이 그리고도 상당히 좀 초창기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전무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인사하면서 잠깐 여쭤보니까 5월 초순에 입국하셨다가 5월 중순 정도에 다시 출국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ETF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현지에서 오셨으니까 좀 생생한 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그 미국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매그니피션트 7, 요즘 말하는 이제 워낙 핫한 이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M7에 대한 그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좀 여전한가? 그런 것들 두 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은 5월 달에 발표된 CPI가 정말 얼마 전에 나왔죠. 정말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솔직히 제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살면서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가 작년 12월에 막 이제 리포트가 나올 때 3월 달에 시작하면서 세 차례, 네 차례 그런 이슈가 그렇게 나왔을 때 정말 할 수 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체감 물가는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이게 인플레이션이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뭐
빠르게 잡힌다고는 전혀 지금 시장에서 보듯이 근데 실제로는 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직접 체감을 하시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이제 빅맥도 못 먹거든요. 빅맥 세트가 15불 하거든요. 15불. 15불이요? 네, 15불. 거의 우리 돈으로 2만 원 가까이 된다는 소리죠. 네, 거기까지 텍스 붙으면 16불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빅맥 세트도 못 먹고 아예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남아 있는데 다행히 5월달에 발표된 CPI는 4월 대비해서 조금은 떨어졌고 기대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금리 인하의 첫 달은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월로. 네. 그리고 이제 그 해 말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찍찍하게, 그러니까 스티키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찍찍하게 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세컨 웨이브로 다시 가지 않을까.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다가도 다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지정학적인 우려감도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커머디티는 계속적에서 좀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건들에 대한 불안감은 좀 분명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불확실한 변수들이 남아 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M7 좀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M7 같은 경우도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지금 보면은 3월 달만 보더라도 2023년도 3월 달만 보더라도 100%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P 500에서 그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평균이 22% 올랐으니까 네. 거의 5배 이상 오르니까 그러네요. 너무너무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를 포함한 이제 AI 붐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1분기가 발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빼고는 모든 것이 발표를 해서 뭐 테슬라 외는 다 예상치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닝의 수준이 23년도 4분기가 피크를 찍었고요. 1분기도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였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우려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리서치 자료가 의하면은 M7 같은 경우가 분명히 성장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이 어닝에 대한 그런 그로스가 폭발적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7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우려감이 조금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게 조금 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상당히 좀 많은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도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를 보이고 또 뭐 구글 같은 대기업에서조차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좀 듣게 되는데요. 미국 대선이나 미국 연준 같이 지금 이미 알려진 위험 말고도 혹시 그 전문의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감지하고 있는 불안 요인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많이 다루셔서 아시겠지만 과거 2008년 대비해서는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그렇게는 위기감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08년도에 모기 대출의 상업용 부동산 그 연체율을 봤을 때 은행들이 그때 2008년도에는 7%에서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형은행, 중소형은행이 지난해 0.7%에서 1.5% 정도가 연체율이 그렇게 좀 낮았습니다. 와,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들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스크 매니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본다면은 파월은 없다고 이제 못 박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코멘트를 봤는데 너무 없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탁 나오니까 실제로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정말로? 오히려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 이제 어쨌든 GDP 그로스를 주도했던 그런 주체 자체가 정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을 쓰겠지만 대통령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쓰겠지만 결국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은 나중에는 청구서로 돌아올 그런 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위기. 예, 그렇죠. 네, 그런 텐션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저희가 시장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리스크니까 그렇죠. 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 현지에서 어렵게 저희 ETF 찍목을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앰플리파이 ETF만의 장점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앞서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앰플리파이 ETF를 통해서 좀 불투명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비법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M7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밖에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성적은 그러니까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소외받았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은 솔직히 이제는 AI에 있어서 AI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백본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AI는 그냥 사이버 보안은 유틸리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뭔가 좀 기본 네. 디폴트죠, 완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AI가 생성의 AI가 거의 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그런 사이버 보안, 뭐 해킹에 대한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주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좀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웹3 뭐 이런 주제에 있을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저희가 크립토로만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오히려 더 보안성을 이렇게 사이버 보안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립하게 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크립토로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로지스틱스 운송이라든지 뭐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의료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커머디티 관련해서 많은 투자 전략들이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고 여기거나 할 때는 그런 광물 같은 경우, 천연자원 같은 경우를 이제 채굴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신 것도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이런 광물 업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그냥 그런 광물이 있는 거에 비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보통 이용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이 이게 광물 가격이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감안한 그런 수익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성과 측면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커머디티가 주목받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뭐 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유명한 것들이 있고 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가 조금 되면서 그리고 산업용 용도도 실제로 있으면서 은이 많이 그쪽으로 쓰인다면서요. 네, 예. 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업용 용도로 쓰이는 게 뭐 10% 미만인데 비해서 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산업용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금과 더불어 은이 쓰임과 동시에 산업용 용도로 근데 이 산업용 용도가 과거에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즘에 AI, 뭐 칩, 뭐 메모리 칩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다 쓰이다 보니까 첨단 기술에도 은이 많이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 채굴 업체 그중에서 은 채굴 업체 중에서도 조금 더 특이하게 간다면은 중소형 은 채굴 업체 네, 이런 기업에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 대용이죠. 현금 대용으로 보통 이제 뭐 초단기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소퍼 금리라고 하는 오버나이트 그러니까 1일짜리 금리를 반영한 그런 소퍼 금리가 있는데 이 소퍼 금리에도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ETF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파킹형 ETF라는 게 꽤 인기가 높은데 이제 그런 상품들이 미국에서도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나 보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ETF 찍먹을 통해서 아무쪼록 앰플리파이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한동훈 전무 모시고 앰플리파이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향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